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25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자 2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는 주제 하에 진행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과 관련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요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그런데 문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의 토지 매매에 있어서 먼저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팔겠다. 의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3억에 팔겠다는 의사는 가슴 속에 존재하죠. 즉 다른 말로 내심의 효과 의사, 다른 말로 진이라 합니다. 진이. 그런데 이와 같은 내가 얼마를 받고 을에게 내 토지를 매도하겠다.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매매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이 결정한 의사를 을에게 말이나 글 등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표시의 가치를 가지는 모든 어떤 행위를 표시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효과가 발생해서는 3억에 팔겠다. 그렇게 의사를 결정했던 표시도 정확하게 3억으로 너에게 내 토지를 팔겠다. 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의사표시에 고장이 생깁니다. 이를 통틀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랍니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이 자신의 매도 의사를 청약서를 통해서 청약하고자 하는데 실수로 공을 하나 빼뜨렸다 그죠? 그래서 3천에 팔겠다고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이 어떤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 토지를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매도하겠다. 이 어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자를 표의자라 한다 그랬죠. 표의자가 누구의 간섭도 즉 방해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이 어떤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자유롭게 표시될 표의자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방해 상태, 즉 사기당해서 속아서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더라도 그 과정에 자유롭지 못한 이와 같은 어떤 부당한 방해가 있다. 즉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사기,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통틀어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에서는 그 효과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고죠.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자가 있는 비정상적인, 즉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있거나 사기, 강박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개념 위주로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효력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그 효과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의 파트를 보세요.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거나 의사표시 하자가 있으면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 발생은 있을 수 없다. 그때 이 어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외형적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타인의 부당한 어떤 방해 등이 있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비진이 표시라고도 합니다. 107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자, 이번 기초 강의 시간에는 그 개념 위주로, 그죠? 용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격적인 어떤 그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 이하로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할 것입니다. 자, 비진이 표시라면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 합니다. 자, 감남이 을려의 한심을 살 목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자신의 토지를 공짜로 정려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자, 그럼 전제로서 먼저 마음에도 없이 그렇죠, 그죠? 따라서 속으로는 표의자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려에게 정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표시는 정려하겠다.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스스로 알면서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그죠? 즉 비진이 표시라면은 표의자 스스로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확인할 허위 표시하고 다른 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공통입니다, 영자는. 근데 비진이 표시는 이와 같은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한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표의자 혼자서 알면서 합니다. 상대방과 그 불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통정이 없습니다. 근데 통정의 표시는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통정이라는 개념은 짜고서 합의해서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비진이 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고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양자는 동일합니다. 다만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 혼자서만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함에 반해서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서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한다. 그 점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마지막 유형인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런데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는 그 불일치를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표의자가 알고서 합니다. 그런데 착오는 어떤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하고 있다. 그 점에서 알고서 하고 있는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하고 착오는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조문을 볼게요. 107조이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자, 효과 볼게요. 이와 같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그 효과를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럼 조문을 단순히 읽지 말고 내가 입법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조문을 볼게요. 갑이 혼자서 거짓말로 을려에게 토지를 공짜로 주겠다 합니다.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볼게요. 근데 상대방이 나라면 나는 표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따라서 누구를 보호를 해야 됐다? 내가 입법자라면 당연히 모르는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죠. 따라서 표의자 스스로 이와 같은 거짓말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따라서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표시된 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즉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죠? 이런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즉 예를 들게 되면 감남이 수시로 을려에게 뭐요? 한심을 살 목적으로 목걸이를 사주마, 반지를 사주마, 가방을 사주마, 핸드백을 사주마. 딱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갑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알았거나, 그죠? 이미 안 경우는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한문으로 표시하면 뭐요? 악이죠, 그죠? 알았거나는 엔드 개념입니까? 오화 개념이요?
오화 개념이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 번 어떤 거짓말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인지 몰랐지만 당연히 뭐요? 반복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가 있었죠. 따라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은 현재는 몰랐지만 모름에 잘못이 있는 가시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는 정책적으로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를 할 목적으로 원칙 표시된 대로 유효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는 그때는 뭐요? 무효로 하고 있다 그죠.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자, 비진의 표시는 이번 기초반에서는 개념 정도 자 볼게요. 조문. 그래서 107조랑 다시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죠.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는 것은 뭐예요? 알기를 말이죠.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현재는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다. 한문으로 표시하면 가시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효로 한다. 자, 앞으로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제3자 보호 규정은 똑같습니다. 자, 가불간에 비진의 표시에 따른 정려가 있었다. 그런데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불간의 비진의 표시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불간의 정려는 유효입니까? 무효예요? 무효죠. 그죠?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가불간의 정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근데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하로 자기 것이 그냥 전멸한다. 그죠? 그때 병은 2명이겠죠. 먼저 내가 병이라면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첫 번째 작업이 등기부를 열람을 하겠죠. 근데 등기부를 보니까 최초에는 갑이 소유자로 현재는 정려를 원인으로 을의 소유권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그 등기 원인이 정려가 비진의 표시임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경우를 하면은 을이 이미 그 부동산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도 이와 같은 전매를 한 경우는 자기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보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경우는 거래 안전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 이하 앞으로 계속 반복일 겁니다. 당사자 간의 비진의 표시가 무효일지라도 제3자가 이를 모르는 경우 거래 안전에서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가불간의 비진의 표시가 무효일지라도 제3자가 선이라면 이자는 등기된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을 합니다. 자, 2항 볼게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은 기본 우리가 시간 이하로 계속 이론 강의 시간에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이번 기초반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부탁드릴게요. 자, 의 파트를 보세요. 자, 비진의 표시란 표시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 즉 표의자는 진정으로는 정려 의사가 없다 그죠. 근데 겉으로 표시는 정려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비진의 표시, 다른 말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 합니다. 즉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는 착오와 다르고 알고는 있지만 표의자 혼자서만 거짓말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과 통정, 즉 짜고서 하는 거짓된 의사표시라는 허위표시하고 그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효력, 원칙. 당연히 내가 입법자라도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 경우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죠. 따라서 비진의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근데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표의자가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즉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만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던 경우는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때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3자의 관계. 이 같은 제3자의 관계는 의사표시, 즉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계속적으로 똑같은 논리 구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가 예적으로 당사자 간에서는 무효일지라도 그 무효는 거래 안전에서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비진의 표시 의의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위 표시로 갑니다. 허위 표시는 다른 말로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108조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채무자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 나쁜 채무자입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채무가 있다면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어떤 재산을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는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상대방에게 빼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허위 표시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갑을 간에 겉으로는 매매라는 행위가 법률에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표의자 갑은 내심으로는 매매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근데 겉으로는 매매라는 의사 표시가 존재합니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 즉 표의자 스스로 행위 당시 이를 알고 있다. 그죠? 그 점에서는 금방 봤던 비진의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비진의 표시는 혼자서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하고 있음에 반해서 가장 매매라는 허위 표시는 뭐예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서 서로 짜고서 합의해서 이와 같은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는 걸로서 거짓으로 꾸며서 한 의사 표시를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자, 108조 1항 볼게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는 이를 무효로 한다. 2항은 비진의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계속입니다. 거래 안전에서 이와 같은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의의를 보세요. 허위 표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외형적인 표시가 불일치한다. 그 다음에 그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 스스로 알고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비진의 표시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 혼자서 이와 같은 거짓된 의사 표시를 하고 있음에 반하여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라면 순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짜고서 다른 말로 한문으로 표시하면 합의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의의를 보세요. 허위 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말한다. 자, 대표적인 어떤 예를 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용어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어떤 행위를 가장행위라 합니다. 자, 가장행위. 자, 그럼 설명할게요. 갑을 간에는 어떤 것이 있는 것으로 꾸몄죠. 즉 매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몄죠. 그럼 뭐예요? 가장 매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갑을 간에 전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설정된 것으로 꾸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전세. 저당권을 설정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이 꾸몄다. 그럼 뭐예요? 가장 저당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허위 표시를 내용을 하는 어떤 법률 행위를 가장행위라 합니다. 자, 효력 볼게요. 자, 내가 입법자라고 봅니다. 먼저 당사자 간의 효과. 108조 1항이요. 즉 표의자 각과 상대방을 사이에 외형적으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미지만 내심으로는 당사자 합의로 매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죠?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당사자 간에는 매매 의사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허위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매매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외형적으로는 이와 같은 매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즉 외형적으로는 그 어떤 재산권이 상대방에게 넘겨져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죠? 따라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고향 옆에다가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따라서 갑이 등기가 자신의 앞으로 되어 있음을 겨루 자기 것이냥 홀라당 팔죠. 그죠? 그때 거래 안전에서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서는 그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자,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다만 거래 안전에서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됩니다. 따라서 선의임에 대해서 가실이 있다도 상관이 없다. 즉 우리 법은 입법자가 제3자는 선의 무가실까지는 필요 없고 단순히 갑을 간의 매매가 허위 표시임을 몰랐다. 선의까지만 인정되면 보호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허위 표시의 어떤 개념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마지막 유형, 착오로입니다. 지금까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고 그 불일치에서 표의자 스스로 알고서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갑자기 집에 큰 돈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갑이 자신의 토지를 3억에 을에게 매도키로 의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심의 의사 표시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즉 매매가 성사되려면 갑이 자신의 의사 표시를 을에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3억에 팔겠다, 그죠? 네가 내 토지를 3억에 사라. 약간 청약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청약 의사 표시를 함에 있어서 청약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실수로 공이 많다 보니까 3천에 팔겠다고 잘못 표시가 되었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표의자가 이와 같은 불일치를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 여기까지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하고 동일하다. 다만 차이점이 표의자 스스로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착오한 의사 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착오한 의사 표시 봅니다. 109조. 1항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종료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의를 보세요. 착오라면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르고 있죠. 그 점에서 알고 있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하고는 다릅니다. 자, 효력 보세요. 이와 같은 착오한 의사 표시는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표의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례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는 대부분의 입법례가 우리하고 효과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오는 나라마다 그 효과가 달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입법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갑이 실수로 이와 같은 자신의 실수로 이와 같은 의사표시에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상대방이 나는 갑의 의사표시가 갑이 실수로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고 원칙이요? 모른다고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 경우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불일치한 의사표시가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또 누구에게요? 자, 보니까 내가 갑이라면 3억짜리를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3천에 판다는 것은 너무나 표의자에게 가혹하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표의자 스스로 실수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 경우에 표시된 실수 그대로 표의자에게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또 표의자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착오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 보세요. 내가 갑이라면 10배나 차이 나는 것을 내가 실수로 의사표시를 했다 해서 나에게 그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착오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착오한 의사표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뭐요? 중요한 착오인 경우는 표의자로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요? 취소 못합니다. 취소 못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착오인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착오. 그래서 키 포인트는 뭐요? 표의자에게 중요한 착오가 있다 없다가 그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판례, 종료 착오를 인정한 경우, 종료 착오를 부정한 경우를 우리가 최대한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의사표시의 불일치의 경우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 허위 표시는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다, 그죠? 그런데 착오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죠.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의 매매가 10년도 1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제한능력자 파트에서도 봤지만은 일단은 취소할 수가 있죠. 중요한 착오인 경우는. 따라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죠? 따라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라. 다만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유효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이 같은 착오를 이로써 표의자가 예를 들면 15년도 1월 10일자에 취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한능력자 파트에서 취소라는 개념을 배웠다. 그죠? 그래서 표의자가 착오해서 취소하면은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예, 후자다. 그죠? 따라서 표의자가 여튼 착오해서 취소하면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갑을 간의 매매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자, 원칙 볼게요. 착오 취소 요건을 구비한 경우는, 즉, 그 착오가 표의자에게 중요한 착오인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당의 매매 행위는 뭐예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제3자에 대한 관계 똑같습니다. 거래 안전에서 여하튼 착오에선 갑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되더라도 이를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착오 취소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즉 제3자 보호 규정은 비진입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계속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비진입 표시라면은 표의자가 스스로 뭐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알면서 하는 거짓된 의사표시를 비진입 표시. 다만 허위 표시하고 다른 점이 표의자 혼자서 이 같은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비진입 표시하고 다른 점이 상대방과 짜고서 이 같은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한 의사표시라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그런데 이 같은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을 비착오한 의사표시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마지막 유형,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갑니다.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에 팔겠다 의사를 결정하고 3억에 팔겠다 표시를 했습니다.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외형적으로. 그 점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한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문제가 있느냐. 내가
내 토지를 누구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뭐요? 이와 같은 매도 의사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가 자유롭게 그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자유롭게 결정되어서 표시될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타인의 부당한 방해 상태에서 있었다고 하죠. 이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뭐요? 쏘가서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했다. 또는 강박당해서, 저 강박은 정확한 어떤 용어의 의미는 강박과 협박은 다릅니다. 따라서 형법상으로 양자 별개입니다. 강박에 해당 강요죄가 따로 있고 협박죄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민법적으로는 우리는 강박은 협박이라는 어떤 단어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즉, 갑이 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느냐. 예를 들면 을이 갑의 토지가 사업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임을 이유로 팔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을은 반드시 그 사업상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기 위해서 뭐요? 갑을 협박합니다. 팔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그죠? 당신의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등. 그래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공포심이 생겨서 그래서 마음에도 없이 팔겠다, 그죠? 이와 같은 의사표시를 강박에 한 의사표시, 즉 이와 같은 사기, 강박에 의한 어떤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하고, 우리 입법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은 뭐요?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도 일단은 유효입니다. 유효. 다만 확정적인 유효가 아니라 이를 위해서 뭐요? 취소할 수 있는. 따라서 이와 같은 갑을 간의 매매가 10년도 1월 10일자에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기 강박을 위해서 표의자가 15년도 1월 10일자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 매매가 무효로 되도록 우리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표의자를 누가 사기 강박을 했느냐. 자,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한문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죠, 그죠? 알았거나 오하죠. 또는 알 수 있었다, 그죠? 즉 현재는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가 있었다. 한문으로 표시하면 가실이죠. 따라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3항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비진입 표시부터 사기 강박까지 공통입니다. 자, 의를 보세요. 서른파떡. 즉 사기 강박에 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외형적으로는 3억에 팔겠다.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도 뭐요? 3억에 팔겠다 표시를 했습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표의자의 경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그 점에서 불일치한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와는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다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표의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방해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사기나 강박 등 어떤 방해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자, 사기라면 뭐요? 타인의 위법한 어떤 속임수, 기망에 의해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는 의사표시를 사기한 의사표시라 하고, 강박, 협박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죠. 즉 팔지 않으면 죽겠다, 비사실을 폭로하겠다. 즉 표의자가 타인의 부당한 강박에서 공포심에 빠져서 이와 같은 공포심을 면하기 위해서, 즉 해악을 면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합니다. 자, 이 같은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볼까? 첫 번째, 상대방이 표의자를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110조 1항입니다.
자, 그림 보세요. 상대방이 표의자 값을 사기 강박했다. 당연히 상대방은 나쁘고 표의자를 보호했다, 그죠? 그래서 110조 1항에 하면 표의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사기 강박을 위해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즉, 갑을 누가 사기 강박했어요? 제3자가 사기 강박했습니다. 그런데 표의자 갑은 그로 인해서 자신의 토지를 누구에게? 을에게 헐값으로 팔았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 강박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사기 강박이 출제된다면 이 부분이 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일단 상식적으로 볼게요. 을이 나라면은 이와 같은 각각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이 제3자로부터 쏘가서 나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정을 나가 안다가 원칙입니까? 모른다가 원칙이겠어요? 당연히 모른다겠죠. 따라서 원칙, 잘못이 없다,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미 뭐요? 을이 각각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표의자 갑이 제3자로부터 쏘가서 나에게 그 토지를 헐값으로 판다.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죠? 또는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가 있었죠.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제3자의 사기 강박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일단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 요번 해체에서는 개념 위주로 효과는 우리가 본 수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때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의사표시가 즉 법률행위의 마지막 유효 요건, 법률행위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을 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즉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표의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만 타인의 부당한 사기 강박 등에서 이루어진 의사 표시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은 그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친숙해지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로마자서 3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 111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즉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언제 효력을 발생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111조에서 113조까지 규정을 둡니다. 근데 111조가 기본입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먼저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작업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을 합니다. 3억에 팔아야 되겠다, 그죠?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것은 자신의 어떤 이해 불가, 즉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사를 결정했다면은 자,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전달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청약서를 통해서 청약하자 한다고 볼게요. 첫 번째 청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즉 이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표의자의 가슴 속에 머물렀던 내심의 의사가 겉으로 드러났죠, 그죠? 즉 표백이란 단어를 씁니다. 표백.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표백 단계. 자, 그 다음에 청약서를 작성했다면 두 번째 작업이 어떻게 됩니까? 우체국 가서 상대방을 앞으로 발송을 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집에 도달이 될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을이 퇴근해서 그 청약서를
보고서 갑의 의사를 이해를 하겠다. 그죠? 이것을 한문으로 요지라 그럽니다. 이해.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 하에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네 단계 중 이 어떤 청약의 의사표시가 표의자가 상대방 사이에 어느 단계에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즉, 표의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어떤 갈등 관계에 놓이는 부분이죠. 즉, 2단계라면 뭐예요? 상대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자에게만 너무 지우친 입장이고, 반대로 2단계라면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가 너무 늦춰지죠. 상대방에게만 극단적으로 유리한 게. 자, 2단계라 하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불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의 어떤 이해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이 단계가 가장 무난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상대방이 넣은 의사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도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11조 1항을 보세요. 상대방이 넣은 의사표시는 그 동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에서는 이 항이 가장 기본 지문인데, 자, 일단 이번에 저는 개념 위주로 가니까 이 항은 본 수업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반복할 겁니다. 자, 서술 파트 보세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죠. 그죠? 즉, 부활 상대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문제가 안 됩니다. 즉, 가슴 속에 의사가 겉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표의자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어떤 이해관계가 대립하죠. 그죠? 양자의 어떤 조화로운 어떤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 민법은 이와 같은 양자의 이해를 절충한 입장에서, 즉 표의자 이익과 상대방 이익을 둘 다 뭐요? 어느 정도 같이 공평하게 어떤 이익을 대변한 이 단계가 가장 무난하죠. 그래서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김을 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도달이라는 개념이요. 따라서 도달이라면 뭐예요? 상대방이 이해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즉, 상대방이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까지만 놓이면 도달이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매도인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청약서가 뭐예요?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이 됐다. 그러면 퇴근하면 언제든지 그 청약서를 읽어서 그 이용을 알 수 있겠죠. 또는 이자가 회사 출근한 사이에 부인이 그 청약서를 대신 받다. 그죠? 따라서 동거가족 등이 대신 수령하면 그때부터 도달이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상대방 자신이 직접 표의자 의사표시를 직접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죠. 도달까지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자, 의를 보세요.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투입돼서 상식상, 즉 통령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까지만 놓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편지가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이 되거나 동거하는 어떤 가족 등이 대신 수령한 경우, 따라서 요지 단계 전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표의자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어떤 개념 문제,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에 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법률행위 대립 파트로 갑니다. 자, 법률행위 대립 파트에서도 우리 시험에서는 의사표시와 더불어 중요한 어떤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립 파트에서
평균적으로 최소 2문제 내지 최대 4문제까지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를 예상하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목이 법률 행위의 대리다, 그죠? 법률 행위의 대리. 자, 납니다. 토지를 매도코자 한다. 그럼 내 스스로 시간도 있다, 그죠? 그럼 내 스스로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근데 토지를 매도코자 하는데 내 스스로 매도할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예를 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나를 대신하여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자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이자가 누굽니까? 대리이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예를 들면 A의 대리인 갑하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그림상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는 현실적으로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됩니까? 대리인 각각 상대방 을사의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어디까지나 매매 계약의 체결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면 법률적으로는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즉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죠? 즉 대리라, 즉 법률행위의 대리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는 누가요? 대리인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발생을 한다, 그죠? 이를 대리라 합니다. 자, 의를 볼게요.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자, 이때 이름으로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의미요? 네, 본인의 이름으로, 즉 A의 대리인 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은 대리인이 대신 체결하지만 그 매매 계약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누구만이 진다? 본인만이 진다, 그죠? 즉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책임으로, 이런 의미로 읽으시면 돼요. 즉 다시 한번,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뭐요? 본인의 책임으로 자기가 직접 상대방에서 적극적으로 매도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뭐요?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당일날부터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 등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계약금, 중도금 등을 누구에게 지불해요? 대리인에게 지불하겠죠. 근데 상대방은 그 중도금, 계약금 등을 대리인 니하라고 지급합니까? 본인에게 갖다 주라고 지급해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매도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요?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로부터 어떤 중도금 등을 수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한 법률 효과를 자신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발생케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제도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대리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느냐? 즉, 나는 완벽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대리케 하면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보다 많은 어떤 행위를 한꺼번에 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나는 능력자인데 내가 원해서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 자가 누굽니까? 임의대리죠. 따라서 임의대리의 경우는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확장을 가져오죠. 따라서 사적 자체 확장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런데 A가 누구냐?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신 스스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죠? 그때 법에 의해서 갑이 취임합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법정 대리인.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어떤 기능을 담당합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이 부족하죠. 이와 같은 이자의 능력의 부족분을 이자가 뭐예요? 메꾸는 역할을 한다, 그죠? 따라서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의 기능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대리의 개념까지 일단 봤습니다. 이하 대리의 인정 범위 등 이하 계속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